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공리주의적 관점이에요. 벤담과 밀 동일합니다. 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네,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가지고 도덕성을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 당사자죠. 그 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나 법률, 정책에 영향을 받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행복, 쾌락, 유용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고 해서 결과주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를요. 자, 벤담과 밀은 개별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거죠. 결과를 고려. 칸트는 결과를 고려한 행위가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네, 없다고 했죠.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개별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옳은 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개체주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를. 왜 개체주의라고 하냐면 개체라고 하면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 또는 행복의 총합이 무엇과 같다? 사회 전체의 이익 또는 행복의 총합과 같다라고 봅니다. 총합.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 1 더하기 1은 2보다 강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힘을 모으면 단순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할 때 보통 공동체의 힘을 강조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리주의 벤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 2학년 1반에 25명이 있다. 25명. 그러면 25명, 한 명, 25명, 네. 이 25명 개별 각자의 모두의 이익과 행복의 총합이 2학년 일반 전체의 이익과 행복의 총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한 명 이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의 행복도 다 모든 친구들의 행복과 이익이 동등하게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회윤리 파트에 가면 벤담의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1인 1표 네, 이런 민주주의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또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만 알아두세요. 외우시지는 말고 자, 개체주의다. 왜? 개개인의 개별 이익과 행복의 총합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행복의 총합과 같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료 플러스 한번 볼게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자, 자연은 우리 이 자료 플러스를 왜 봐야 하냐면 문제를 보실 때 제시문을 보고 이것은 공리주의구나, 의무론이구나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 고통과 쾌락에 달려있다. 한편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다른 한편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이들의 지배에 달려있다. 여차저차. 자, 우리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을 자 보세요.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로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자, 공리의 원리를 풀어서 설명해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유용성의 원리라고 해도 같아요. 자, 공리의 원리는 고통과 쾌락이 우리를 지배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사상 체계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목표는 이성 또는 법률의 손으로 조직적인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리의 원리는 도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 모든 정책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정말 사실 그렇습니다. 다수결로 어떤 그 주민들의 결정을 해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정책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공리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행복을 촉진시키느냐 저해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 허락하거나 부인, 허락하지 않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각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도덕,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한다 라고 해서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원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벤담과 미래의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자, 고전 공리주의는 밀과 벤담의 공리주의를 고전 공리주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양적 공리주의 대표자 누구였나요? 맞습니다. 벤담. 자, 질적 공리주의 대표자 누구였나요? 네, 밀이었습니다. 네, J.S. 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데요. 자, 쾌락의 종류를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은 몇 가지로 얘기했죠? 네, 한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쾌락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어. 네, 그래서 양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죠. 모든 과일의 종류가 사과밖에 없다. 그러면 사과끼리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과의 양 한 바가지, 사과 한 소쿠리, 두 소쿠리 이렇게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양적 차이만 있다. 밀은 다양하다.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쾌락을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왜 계산해야 돼요? 많은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항상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쾌락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했더니 벤담은 7가지 계산법을 제시했어요. 7가지 계산법 절대 외울 필요 없다. 강도가 세냐, 얼마나 확실하냐,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근접성, 다산성, 얼마나 많은 다른 쾌락을 또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밀은 반면, 밀은 질적,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인정을 했는데요. 밀이 여러분 양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양적 차이도 있지만 질적 차이도 있더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는데, 자, 밀은 조금 여러분 황당할 수 있어요. 자, 쾌락의 전문가를 도입합니다. 쾌락의 전문가. 라고 해서, 자, 이쪽 쾌락, 저쪽 쾌락을 모두 다 경험해본 쾌락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A라는 쾌락과 B라는 쾌락을 모두 다 경험해 본 사람에게 우리가 둘 중에 우리는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쾌락의 전문가가 B라는 행위가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할 수 있네 라고 하면 그 행위를 하는 거죠. 네, 조금 납득은 잘 안 되죠. 그런데 미래 공리주의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쾌락의 전문가. 자, 이렇게 양적, 질적인 공리주의를 우리가 고정 공리주의라고도 하고 또 무슨 공리주의라고 하냐면 행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행위 공리주의의 의미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어떠한 만큼 공리를 산출하는지를 계산해서 행위하라라는 것이죠.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자, 그러니까 이 행위 공리주의는 자, 한계가 발생하는데요. 자, 무엇이 복잡할까요? 맞습니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당장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 7가지 그 다음에 쾌락의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언제 계산을 다 일일이 하고 있냔 말이죠.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두 번째, 도덕적 이것에 위배되는 경우가 막상 그 결과를 계산하고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계산 결과가 우리의 도덕적인 이것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직관.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고 직관적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직관 또는 상식, 도덕적인 상식에 위배되는 경우가 이 공리주의에 따르면 왕왕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명을 죽이면 너무 강렬한가요? 자, 거짓말을 하면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반에서 꼴등을 했는데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께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내가 1등을 한 것 같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부모님의 그 쾌락, 행복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계산을 해보면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오는 거는 맞죠.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인 상식이나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부모님을 속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에 따라 우리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도덕적인 직관 또는 상식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 라는 것이 바로 고정공리주의의 한계, 행위공리주의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공리주의가 등장했는데요. 현대공리주의는 어떤 이것이 최대의 유용성을, 최대 행복, 최대 쾌락을 산출하는지 판단한 후 그 땡땡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갈 것은 바로 규칙이 되는데요. 자,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봐요. 그래서 현대 공리주의를 규칙 공리주의다라고 합니다. 규칙 공리주의. 자, 고전 공리주의, 벤담과 미래 고전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고요. 현대 공리주의는 그것을 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 공리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규칙이라는 거는 인류가 긴 역사를 거쳐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규칙이 나름대로 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규칙은 칸트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아니라 그냥 행위 규칙이에요. 인류의 누적된 삶을 통해서 도덕적인 규칙으로 굳어져 내려오는 그런 규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일일이 그 행위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칙 중에서 가장 많은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규칙 공리주의에서는요.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네. 모든 행위를 일일이 계산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행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거짓말 하지 말아라,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은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을 따라서 행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덜 복잡하겠죠. 계산이 덜 복잡하고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의 누적된 경험에 따른 어떤 도덕적인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나 상식에 위배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게 바로 규칙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됐나요? 시간이 또 20분 정도 됐네요. 자,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이제 공리주의 여러분 입장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본 문제 6번 문항입니다. 한쪽에서는 쾌락의 가치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해보라. 만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러니까 고통보다 쾌락이 더 많다면 그것은 그러한 개별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에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네, 공리주의의 입장이네요. 자, 그런데 가치의 총양만 합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네, 양적 공리주의다. 양적 공리주의. 누구? 벤담. 자, 어떤 종류의 쾌락이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 어떤 종류의 쾌락이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 뭐예요? 자, 어떤 쾌락이 더 바람직하고 어떤 쾌락은 다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것은 쾌락에 무슨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죠. 질적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누구인 것 같나요? 네, 질적 공리주의의 밀이네요. 자, 지금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질적. 자, 다음 사상가들 입장만을 고른 것이에요. 자, 벤담이냐 밀이냐. 자, 갑은 벤담인데 쾌락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 기준이 존재하죠. 네.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7가지 기준 제시했습니다. 자, 기억 맞네요. 기억. 자, 없는 거 날릴게요. 자, 니은, 갑, 역시 벤담인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이거 누군가요? 을이죠. 자, 틀렸습니다. 니은을 날리고 자, 2번이냐 4번이냐 디귿이 결정짓네요. 리을은 무조건 맞는 거죠. 자, 디귿, 을, 밀은 정상적인 인간은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 그렇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요. 리을도 볼게요. 갑을 벤담과 밀은 쾌락은 선이며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입니다.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죠? 네. 기본 문제 8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이제 덕윤리인데요. 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덕윤리랑 도덕과학적 접근은 진짜 간단해요.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자, 우리 이 수특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은요. 자, 행위의 무엇을 가지고 도덕성 여부를 판단했나요? 도덕적 가치를 판단할 때 자, 의무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행위의 동기를 보죠. 동기. 자, 그럼 공리주의는 도덕적 가치를 판단할 때 무엇을 봐요? 행위의 결과를 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 자, 이제 덕윤리인데요. 덕윤리는 제가 트롤리 딜레마, 전차의 딜레마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 선로 위에 있는 분이 내 아버지야. 네. 자, 덕윤리는 행위자를 봅니다. 행위자의 성품. 그리고 그가 처한 행위자의 상황, 그리고 맥락, 구체적인 맥락. 그 다음에 그가 속한 이 상황 맥락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공동체를 본다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소속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공동체의 무엇에? 전통과 어떤 전통과 역사를 우리가 이어봤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덕윤리 보겠습니다. 자, 덕윤리는 근대 윤리의 한계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자, 어떤 한계를 가지느냐 하니까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 어떤 성품,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더라는 거예요. 중요시하지 않고 오직 행위의 동기, 결과에만 집착하더라.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어떤 용기나 진실성과 같은 덕목, 공동체가 중시하는 덕목을 경시하더라, 소홀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덕윤리입니다. 이 덕윤리는, 지금 현대 덕윤리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현대 덕윤리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고대 덕윤리가 있겠죠. 고대 덕윤리를 이어받았는데, 고대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교재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는 윤리화 사상에서 이제 깊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넘어가고 현대 덕윤리 하겠습니다. 고대 덕윤리를 이어받은 현대 덕윤리의 특징은 행위자 중심입니다. 행위자의 성품을 먼저 평가하고요. 이를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오직 동기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결정을 하려면 유덕이 뭐예요? 덕을 가지고 있는, 덕이라고 하면 용기나 진실성 같은 겁니다. 유덕한 덕을 가지고 있는 품성을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유독한 품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해서 내면화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긴데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정의로운 일을 했을 때 정의로운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여 내면화해야 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덕윤리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과 자연적인 동기예요. 자연적인 감정과 동기를 중시해요. 이런 자연적인 감정은 인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죠. 이런 감정과 동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욕구나 감정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현대 덕윤리의 대표자는 맥킨타이어인데요. 사실 현대 덕윤리는 현대 덕윤리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공동체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최근에는 공동체주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현대 덕윤리 사상가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하며 도덕 판단을 할 때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중시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 개인은 이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비판할 때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회와 공동체와 단절되어 나 하나 이렇게 개개인으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일전을 할 때 아주 격렬하게 일본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왜 그런가? 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좀 반감, 또 일본이 우리를 예전에 식민지 국가로 취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지 않았지만 일제 시대라는 우리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의 그 줄기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이 덕윤리에서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고요. 왜냐? 우리가 그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 덕이 있는 행위자가 행위할 법한 것을 행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의무론에서는 그 의무의식, 선의지, 그리고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하라 했고요. 공리주의는
공리주의는 뭐죠? 네,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행하라 라고 했다면, 자, 여기 현대 덕윤리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행위할 법한 것을 행하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맥킨타이어의 이제 자료 플러스에 덕윤리 있는데요. 요거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시면 이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매일매일, 항상, 수능, 네, 모평, 모든 문제에서 이 제시문이 나옵니다. 맥킨타이어 덕의 상실이라는 책의 그 원문인데요. 읽어볼게요.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이래요. 습득된. 어떻게 습득돼?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면서 우리가 습득하는 인간의 자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행하면, 실천에 옮기면 네,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말이 좀 어렵지만 네, 핵심적인 덕성들이 없다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봉쇄된다. 자,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 굉장히 드러난 글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저 조합의 구성원이다. 이 친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무엇을 이어받아요? 다양한 빚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내 삶에 주어진 바이고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네.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덕윤리는 굉장히 완전 다른 관점이죠. 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덕이 사회적 실천 또는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해서 네, 이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삶의 구체적 모습이 도덕적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공동체주의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자, 도덕과학적 접근입니다. 자, 시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네, 30분 됐네요. 자, 조금만 진짜 5분 안에 맞춰 볼게요. 자, 도덕과학적 접근은 이제 최근 몇 년간, 최근 10년 이내에, 네, 이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도덕과학적 접근의 의미는 자,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문제를 과학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과학. 자, 그래서 도덕학적 접근에는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문학으로 나올 때 다 비문학 독해로 나와요. 비문학 독해. 자, 이 신경윤리학적 관점, 진화윤리학적 관점을 제시문으로 주고 그에 따른 입장에 옳은가 틀린가를 이제 선택하는 제시문을 선지를 제시하는데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신경윤리학은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이성과 정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유의지나 공감 능력이 있는 어떤 신경적인 부분으로 우리 인체 안에 있는지 여부 등을 무엇을 통해서, 네, 과학적 측정 방법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MRI 자기공명장치, MRI 촬영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이제 검사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 MRI로 이제 뇌를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 막 발생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막 활성화되는지,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누적하다 보면 어떤 공감이 일어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막 활성화되더라. 그러면 이제 신경윤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여기 뇌의 어떤 부분의 신경세포가 공감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신경세포가 있더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뇌가 이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MRI를 찍어 봤을 때 뇌의 이 부분이 덜 활성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외부적인 자극,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공감
이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런 관점,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성과 정서의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신경윤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진화윤리학은 더 간단한데요. 자, 인간의 이타적 행동, 자, 남을 돕는 행동, 그 다음에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이라는 것이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남을 돕고 서로서로 협동하고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과거 저 최초의 인류가 등장했을 때부터 인류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이 생존에 더 유리했다는 거죠.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인류가 진화해 왔다고 보는 것. 그러한 방향, 어떤 방향? 도덕적인 방향으로 도덕성이 진화해 왔다고 보는 것이 바로 진화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로 본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도덕과학적 접근의 시사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도덕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 어떤 요인이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인간의 사유, 생각에 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의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덕과학적 접근이 나오면서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해명해 보는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오늘 수업 내용이, 사실은 여기 덕윤리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것만, 시간 31분, 35분. 요것만 볼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요것만 볼게요. 나중에 보면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사장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올바르게 행위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성향, 동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감정 나오면 여러분, 감정 나오면 덕윤리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여차저차 받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덕한 사람. 여기서 선한 사람이란 덕이라는 특별한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유덕한 사람. 덕은 습관적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성품의 훌륭함이자 훈련된 행동 성향이다. 덕은 습관을 통해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습관으로 형성하는 거예요. 자, 옳은 것. 사람들이 누군가요? 맥킨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사상의 입장이니까 덕윤리의 입장. 덕윤리. 맥킨타이어는 조금 더 구체적인 덕의 상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요 사상의 입장이니까 덕윤리의 입장이다 라고 보고 풀면 되겠네요. 자,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행위만을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의무론 공리주의입니다. 자, 기억 날려요. 자, 니은 리을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그러면 디귿이 결정 짓겠네요. 니은 리을은 무조건 맞다. 그러나 확인해보자.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을 하려면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 맞네요. 자, 올바르게 행위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습관화해야 한다. 맞네요. 자, 디귿.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적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황에 관계없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중요시하는 게 덕윤리입니다. 절대적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거를 만약에 맞는 누구의 입장이라고 보면 맞나요? 칸트와 의무론과 공리주의 입장에선 다 맞아요. 왜냐하면 칸트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 있죠. 정언명령 있죠. 정언명령. 그 다음에 공리주의에서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니은 리을이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진짜 끝났습니다. 자, 오늘
도덕 과학적 접근까지 다 했는데요. 여러분, 2강이 끝났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